1993년 여름, 평화로운 여행을 꿈꾸며 중국 시안의 638호 객실로 들어선 3명의 일본인 관광객. 하지만 그들이 닫은 문 뒤편에서는 이미 오래전 끝났어야 할 과거 전쟁의 유령이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여행 중 나누었던 과거 역사 이야기. 그 소소한 대화가 열어버린 건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현금과 귀중품을 노린 강도로 시작된 범행은 과거의 증오가 더해지며 차마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잔혹한 살인사건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적개심은 어떻게 아무런 죄 없는 현재의 관광객들을 향한 맹목적인 폭력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문손잡이에 남겨진 피 묻은 지문은 어떻게 11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범인의 이름을 불러냈을까요? 역사의 그림자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그날 밤 638호실의 참혹한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1993년 6월 8일 오전 9시경 중국 시안의 한 호텔 6층에서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아침의 흐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일행의 출발을 앞두고 인원수를 확인하던 가이드가 3명의 부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객실은 638호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객실 안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호텔 직원은 예비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까지 이상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객실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스기야마 리키, 아베 후미, 스기야마 시치로였습니다. 3사람은 모두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고 객실 곳곳에서는 누군가 서둘러 물건을 뒤진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여행 가방과 가방은 열려 있었고 현금과 시계, 일부 귀중품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돈을 노린 강도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단순한 강도라는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흔적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3사람의 시신에서는 목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가 확인됐고 법의학적 검토에서는 사망 이후 안구 적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욕실 한쪽에서는 혈흔이 남아있는 커터칼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객실 출입문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자물쇠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낯선 사람을 객실 안으로 들여보냈던 것일까요? 수사팀은 객실을 세밀하게 감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흔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실 문 손잡이 안쪽에서 발견된 2개의 낯선 지문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혈흔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에게 이 지문은 범인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의 수사 환경에서는 전국의 지문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즉시 대조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산시성 데이터베이스와의 대조에서도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완벽하게 흔적을 지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흔적을 현장에 남겨놓았습니다. 다만 당시의 수사기술과 데이터베이스는 그 흔적이 가리키는 이름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시작부터 하나의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겼지만 수사관들은 그 흔적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시작되기 전 객실 638호실에 들어간 사람은 피해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호텔의 구조를 살피고 있었고 누군가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머무는 객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던 것은 3명의 희생자와 설명하기 어려운 현장, 그리고 아직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던 2개의 지문뿐이었습니다. 과연 638호실의 문은 그날 밤 누구를 위해 열렸던 것일까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스기야마 리키, 아베 후미, 스기야마 시치로에게 그 여행은 특별히 위험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3사람은 일본에서 중국을 찾은 여행객이었고 당시 시안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관광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안에서 식사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일정을 준비하는 평범한 여행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저녁까지는 누구도 자신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안에는 투숙객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이딩과 차오더우더 역시 그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의 구조와 투숙객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진술에 따르면 처음의 목적은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강도였습니다. 돈과 귀중품을 빼앗는 것이 범행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 사이에서 나눈 대화 가운데 하나가 훗날 수사 기록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대화의 내용은 중일 전쟁과 관련된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스기야마 시치로는 자신의 아버지가 당시 일본군으로 복무했던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대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행 중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과거 이야기 중 하나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차오더우더에게는 그 이야기가 다르게 받아들여졌다고 진술됐습니다. 수사 기록에서 차오더우더는 이 대화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증오와 보복 감정이 강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93년 당시 수사관들은 차오더우더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날 밤 객실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훗날 범인이 특정되고 진술이 확보된 뒤에야 그날 저녁의 대화가 범행 동기의 한 부분으로 다시 해석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을 바라볼 때 시간의 순서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날 밤 호텔 주변에서 하이딩과 차오더우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머무는 객실을 살폈고 결국 638호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차오더우더는 호텔 직원으로 위장하고 일본어를 사용해 객실 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진술됐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평범했던 여행의 마지막 장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객실 안의 세 사람은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사람은 단순히 호텔 업무를 처리하러 온 직원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가장 큰 역설 하나가 시작됩니다. 범인은 강제로 문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문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 638호실은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있었던 일은 이후 11년 동안 수사관들이 풀지 못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밝혀진 범행의 동기와 과정은 그 평범했던 저녁의 작은 대화 하나를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과 그날 밤 그들이 열어준 문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이 발생한 뒤 수사팀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범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명되지 않는 흔적들이었습니다. 객실 안에는 3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현금과 귀중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일 가능성이 중요한 수사 방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세밀하게 확인할수록 단순한 강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의 목 부위에서는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됐고 사후에는 안구가 적출된 흔적까지 확인됐습니다. 범인이 돈과 귀중품을 가져가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당시 수사팀으로서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객실 출입 경로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과 잠금 장치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온 사건이라면 설명하기 쉬웠겠지만 실제 현장은 달랐습니다. 범인은 객실 안으로 들어왔고 세 사람을 제압했지만 출입문 자체에는 결정적인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피해자들이 어떤 경로로 낯선 사람을 객실 안으로 들였는지, 범인이 호텔 내부 구조와 투숙객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부터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현장 감식에서는 여러 종류의 물적 증거가 수집됐습니다.
욕실에서는 혈흔이 묻은 커터칼이 발견됐고 객실 곳곳에서도 범행과 관련된 흔적이 확보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사관들이 주목한 것은 지문이었습니다. 욕실 문 손잡이 안쪽에서는 피해자들과 일치하지 않는 2개의 지문이 확인됐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혈흔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직접 만졌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낯선 사람의 지문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분명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문제는 그 지문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확보한 지문을 관련 자료와 대조했지만 즉시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993년의 수사 환경에서는 오늘날처럼 전국의 지문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확보된 자료와 대조 범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현장에는 범인을 가리킬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을 특정 인물의 이름으로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지문은 있었지만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수사는 호텔 주변에서부터 확대됐습니다. 사건 당일 호텔에 출입한 사람들과 관련자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객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여행 일정과 호텔 내부 상황도 다시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인을 직접 가리키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범행 이후 범인이 현장을 빠져나간 경로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팀은 누가 범행을 계획했으며 누가 실제로 세 사람을 공격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의문도 커졌습니다. 돈과 귀중품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분명 강도 사건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이후까지 이어진 비정상적인 행위는 단순한 재산 범죄라는 설명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수사관들이 훗날 확인되는 민족적 증오와 보복이라는 동기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동기는 훨씬 뒤에 용의자가 특정되고 진술이 확보된 이후에야 확인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에게는 그저 설명하기 어려운 현장의 모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 속에는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과 혈흔, 흉기, 그리고 여러 감식 결과가 남아 있었지만 그 증거들을 하나의 범인으로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역설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멈춘 것은 증거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처음부터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지문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문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사 기술이 발전하고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의미를 완성하지 못했던 자료들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993년에 수사관들이 풀지 못했던 것은 지문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문 뒤에 숨겨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이 넘은 뒤 오래된 사건 기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그 지문이 새로운 데이터와 대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1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의 흔적이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떻게 603부 8호실의 현장과 연결된 것이었을까요? 사건 발생 후 21년이 지난 2004년, 오래된 미제 사건의 수사 기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던 현장 지문이 새로운 지문 데이터와 대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3년 수사팀이 확보했던 것은 단순한 흔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욕실 문 손잡이 안쪽에 남겨진 지문 가운데 하나에는 혈흔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흔적을 특정 인물의 이름으로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 환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과거 사건에서 확보된 지문 자료가 정리되고 지문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들도 다시 대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습니다. 1993년에는 답을 주지 못했던 하나의 지문이 2004년에는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새롭게 찾아낸 것은 현장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1년 전부터
그 자리에 존재했던 흔적의 주인이었습니다. 2004년 5월 4일 지문 대조 과정에서 사건 현장의 지문과 일치하는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 이름은 하이딩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지문이 처음으로 한 사람의 이름과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 존재했던 물적 증거가 마침내 수사관들이 찾고 있던 사람에게 닿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문 일치만으로 사건 전체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이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과 그가 실제로 638호실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수사팀은 과거 사건 기록과 새롭게 확보된 정보를 다시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9일 하이딩이 체포되면서 11년 동안 닫혀있던 사건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이제 현장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이딩의 과거 행적과 당시 호텔 주변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1993년 6월 7일 밤 638호실에서 발생했던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하이딩은 혼자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이딩의 진술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5월 10일 하이딩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진술했고 범행에 함께 참여한 인물로 차오더 우더를 지목했습니다. 하나의 지문이 하이딩으로 이어졌고 하이딩의 진술이 다시 차오더 우더로 이어진 것입니다. 1993년 현장에서 출발한 수사가 1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두 사람의 이름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이 마주한 것은 새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두 사람은 스기야마 리키, 아베 후미, 스기야마 시치로가 머물던 객실을 선택했으며 왜 단순한 강도로 끝나지 않고 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일까요? 현장에서 확보된 지문은 이제 범인의 신원을 말해주었지만 범행의 이유까지 설명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1993년의 현장과 2004년의 수사 기록이 처음으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당시 경찰은 단지 돈을 노린 강도의 가능성을 검토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딩의 진술과 차오더우더에 대한 후속 수사를 통해 사건의 배경에는 단순한 재산 목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동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사건의 마지막 질문은 누가 범인이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 사람을 죽여야 했는가? 하이딩이 특정되고 그의 진술을 통해 차오더우더의 존재까지 확인되면서 11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사건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범인의 신원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스기야마 리키, 아베 후미, 스기야마 시치로를 공격했고 처음부터 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현장에서 사라진 현금과 귀중품은 범행의 출발점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세 사람의 죽음과 그 이후의 행위까지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최초 목적은 강도였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돈과 귀중품을 빼앗는 것이 범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첫 번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전후한 상황을 다시 맞춰보면서 수사관들은 단순한 금품 강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그날 저녁 오갔던 중일 전쟁에 관한 대화와 그 대화를 들은 차오더우더의 반응이 뒤늦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차오더우더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스기야마 시치로가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일본군으로 복무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보복 감정이 강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1993년 당시 수사관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 경찰은 객실에서 세 사람이 숨진 이유를 찾고 있었을 뿐 차오더우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동기는 11년 뒤 범인이 특정되고 진술이 확보된 이후에야 수사 기록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행의 출발점이었던 강도는 이 순간부터 다른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빼앗는 것과 특정한 역사적 감정을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차오더우더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날 밤의 범행에는 물질적인 목적뿐 아니라 개인이 과거의 역사에 대한 증오를 현재의 특정 인물에게 투사하는 과정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피해에 대한 감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관한 개인에게 보복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지점은 과거의 집단적 기억을 개인적 폭력의 명분으로 전환하는 자기 합리화가 어떻게 범행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단순히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아니라 범인이 자신의 적개심을 투사한 대상이 됐습니다. 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뒤에는 사후 안구 적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행위는 금품을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잔혹성을 단순히 강도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도가 시작이었다면 그날 밤 638호실에서 벌어진 살인은 어디에서부터 다른 범죄로 변한 것일까요? 수사 기록이 보여주는 범행의 흐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증오와 보복 감정이 개입했으며 결국 세 사람이 살해됐습니다. 이후 남겨진 흔적을 통해 11년 뒤 이딩이 특정됐고 그의 진술이 차오더우더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외형은 강도에서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드러난 동기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사실은 피해자들이 차오더우더가 증오했던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기야마 리키, 아베 후미, 스기야마 시치로는 그날 밤 638호실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분노가 현재의 무관한 사람들에게 향하는 순간 역사적 기억은 개인의 손에서 폭력의 도구로 변질됐습니다. 결국 11년의 수사는 범인의 이름뿐 아니라 범행의 구조까지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가 범죄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남긴 기록은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과거에 대한 증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05년 스기야마 리키, 아베 후미, 스기야마 시치로를 살해한 사건은 법원의 판단으로 마침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이딩과 차오더우더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고 두 사람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1993년 6월 8일 638호실에서 발견된 3명의 죽음은 그렇게 11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법적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것은 범인의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남겨졌던 하나의 지문이었습니다. 1993년 당시에는 그 지문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의 증거는 다시 수사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오래된 지문은 하이딩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됐고 그의 진술은 다시 차오더우더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이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기 때문에 장기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범인은 현장에 흔적을 남겼지만 당시의 수사 기술이 그 흔적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증거를 해석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범죄의 동기가 얼마나 빠르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금품을 빼앗으려는 강도에서 시작됐지만 수사 기록에서 확인된 차오더우더의 진술에 따르면 역사적 증오와 보복 감정이 범행에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은 현재의 무고한 사람을 공격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스기야마 리키, 아베 후미, 스기야마 시치로가 남긴 삶은 누군가의 증오를 대신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건은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기록 속에 남은 질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11년 동안 침묵했던 지문이 결국 범인의 이름을 말했던 것처럼 범죄 현장에 남겨진 작은 흔적 하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38호실에 남겨진 기록은 끝난 사건의 기록인 동시에 증거가 시간을 넘어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